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축제기획 동영상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문화예술의 기원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강의 자료 가운데 문화예술의 기원과 축제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동영상 강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원시인들도 과연 문화예술을 향유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원시인들, 우리가 흔히 원시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인류사적으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신석기 시대까지를 살았던 선사시대의 우리 선조들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원시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자로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우리 선조들, 보통 그 기원전 10,000년 전후의 시기가 될 텐데요. 자, 이 시대의 원시인들도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의 이 행위들을 향유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의 우리 선조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는 그런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창의적인 수준들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을 테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서도 원시 시대 나름의 어떤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왔고 그런 것들이 인간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DNA로 이렇게 자리 잡혀서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한다면 원시인들도 충분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요. 스페인의 알타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우연히 양을 찾아 들어간 한 목동이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벽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그런 그 벽화 작품들이 알타미라 동굴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동물인지 한 번에 아마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들소, 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누가 그린 그림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세요? 놀랍게도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그림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탄소 측정을 한다던가 이런 과학적인 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과학적으로 탐구를 해본 결과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작품,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그린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그림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점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동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골격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라든가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고 단단하게 네 발을 딛고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힘있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근육, 이런 그 음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이 들소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붉은색의 원색의 염료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원시인들 그러면 뭐 이렇게 타고난 숯불 같은 걸로 이렇게 선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 그리듯이 뭐 대충 동그라면 얼굴이고 뭐 길쭉하면 팔다리고 그렇게 뭐 수검댕이로 이렇게 흑백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이 정교한 색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원색의 염료를 통해서 원시시대의 물감을 통해서 그 당시 아마 이 소들이 이 색깔, 붉은색에 가까운 색깔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원색의
그런 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과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린 것일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가졌겠죠. 아마 지금 봐도 웬만한 그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정교한 그림을 그 이후에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역사 시대가 열리고 고대 제국들이 등장을 하고 문화예술이 꽃을 피고 이런 시기가 이제 이후에 도래를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 수천 년 전에 이 원시 시대에 고작 사냥이냐 하고 뭐 이렇게 채집이나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선조들이 이러한 그림을 그린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그 원시시대의 이런 정교한 그림들이 알타미라 동굴뿐만 아니라 뭐 호주라든가 아니면 유럽 대륙이라든가 중국 대륙이라든가 이런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러한 그 구석기 시대의 정교한 이런 사실적인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림들을 그 당시에 그 원시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론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죠. 주술에 대한 이유. 뭐 어쨌든 이 당시에는 사냥, 수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생산 양식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지 않으면 부족 전체가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특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인간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만들어진 무기 외에는 뭐 돌칼, 돌창, 돌도끼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무기가 마땅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압도적으로 현재처럼 이렇게 사냥총을 쏴서 동물들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인간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이 생명을 내놓고 사냥 활동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 동물들은 뭐 2m, 3m가 넘는 채식 동물들이 존재했던 시기였는데 우리 인류 선조들의 평균 신장은 1m 30cm에서 1m 50cm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차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인간들은 불리했었다. 그런 조건에서 이런 큰 동물들과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사냥 현장에 나가서 동물들을 사냥해 오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위험 요소들을 무릅쓰고 나가야 했었는데 그러한 위협의 요소들을 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사냥 행위를 지켜주실 거야라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사회적인 통합과 이런 사냥행기에 나갈 때 용기를 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해 주었을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 지역에 가장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자연적으로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대상들을 아마 이런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주술적인 기원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을 하는 학자들이 한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주술의 목적으로 원시시대의 예술의 그런 원시시대의 예술이 만들어진 창안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학설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학설은 노동과 관련된 그런 학설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많이 살펴봤더니 이 그림들의 절대 다수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이더라. 그런데 그러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림들 가운데 많은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목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렇게 급소가 되는 그런 그 부위에 돌칼이라든가 돌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찍은 듯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하필이면 왜 심장이라든가 목 같은 그런 급소에 그런 돌칼이나 그 석재 무기로 이렇게 뭔가를 공격을 연습한 듯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까? 사냥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짐승들을 정교하게 사냥 대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린 이후에 그 그림을 놓고 사냥 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 시대의 인간들은 언어적인 그런 표현 수단이 현재처럼 그렇게 발달한 그런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아버지나 이 선배 세대들이 사냥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 사냥 기술들을 실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몸소 그 그림 속에 정교하게 그려진 사냥물들을 향해서 여기를 한 번에 찔러야 이 사냥물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다. 잘못 공격을 해서 뭐 엉덩이라든가 뭐 앞다리라든가 이렇게 괜히 치명적이지 않은 곳을 공격을 해서 사냥물이 동물들이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그 동물들이 인간에게 반격을 가해서 사냥에 나간 인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사냥에 나가면 한 번에 목이든 심장이든 이런 급소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가 사냥에 나가는 우리 부족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일깨울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추론을 하는 학자들이 하나의 이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이유를 바로 원시 예술과 관련해서 원시 예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노동,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됐던 행위가 사냥이라고 하는 노동 행위였는데 이러한 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지식 정보들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이유 외에도 또 하나의 이유를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설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희와 관련된 그런 학설인데요. 이 그림들을 살펴보니까 뭐 아주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영험한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들도 있고 동물들 중에서도 실제 모습보다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사이즈거나 또 그 동물에는 사냥 연습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그림들도 함께 발견됐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림들은 왜 원시시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걸까? 이 부족 사람들 가운데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부족 사람들 가운데 그림에 좀 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을 텐데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중에는 밤이라든가 혹은 겨울이라든가 인간들이 이 노동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원시시대에는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낮에 해가 떠 있는 시간 외에는 사실 그 시대에는 전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동굴이라든가 움막 안에서 자기를 사냥할 수 있는 다른 적들로부터 자기를 몸을 숨기고 피해서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무료한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뭐 잡담을 하는 사람들 뭐 몸으로 어떤 사냥에 연습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었겠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한 남는 시간들 휴식의 시간들을 보다 즐겁고 무료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그 어떤 유희의 목적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 원시시대 동굴벽화를 그렸던 이 원시시대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주술의 이유, 두 번째 노동의 이유, 세 번째 유희의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려진 이러한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같은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원시 자연주의의 명작이다라고 우리가 오늘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추구하는 그런 그 자연주의의 사조는 현대 미술에도 여전히 유력한 그런 하나의 갈래로 사조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연주의적인 그 회화 미술의 전통이 바로 구석기 시대 만년 전 그 이전에부터 이 지구상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이러한 자연주의의 사조를 창안해서 이렇게 향유해 왔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 주술, 유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텐데 사실은 노동의 이유가 먼저냐 주술의 이유가 먼저냐 유의의 이유가 먼저였겠느냐 사실 현대인들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자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노동, 주술, 유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원시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그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낸 데에는
굉장히 절실한 이유로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동, 주술, 유의 세 가지 이유 모두 그 바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굉장히 순수했던 원시시대 사람들의 욕망이 노동의 이유이건 주술의 이유이건 유의의 이유이건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노동의 이유, 사냥물을 안전하게 잘 많이 사냥을 해와야 나와 우리 부족과 우리 가족들과 나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 부족의 어떤 그 삶이 우리 아이들 세대를 통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욕망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 노동적인 이유로 이런 사냥을 하지만 사냥을 해야 되고 채집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과학 기술의 어떤 그 지식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여러 현상들의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장 과학적인 이해 방식이자 과학적인 설명 방식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들, 아침이 되었다가 밤이 되면 해가 지지만 다시 또 기다리면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고, 이러한 자연의 법칙들, 순환의 어떤 그 규칙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들을 주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가장 과학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설명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주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법칙들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통합을 이루게 하고, 또 그런 사회적인 통합을 통해서 열심히 생산활동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집단의 규칙이라든가 집단의 힘을, 조직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바탕에도 결국은 인간들이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존재로인 인간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미약하고, 어디 나가면 1대1로는 짐승하고 맞부딪히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미약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노동과 주술 행위를 통해서는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일정하게 이런 삶들을, 안전한 삶들을, 행복한 삶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 인간들의 삶의 방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삶의 방식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노동과 주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동과 주술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한 그런 법칙 속에서 최대한 인간의 어떤 그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서 사냥물을 사냥해오고 채집을 통해서 또 먹을 것을 얻어내고 사회적인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인간들에게는 유희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행위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런 유희의 어떤 그 기능, 삶의 스트레스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역시 원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한 그 스트레스 해소의 힐링의 어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힐링의 기능들을 예술이 제공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도 결국은 그 시대의 원시인 시대에 어쨌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자연 속의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동물로서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어려움들을 예술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예술적으로 수용을 하고 예술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다시 열심히 노동과 주술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재식련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유희의 영역에서의 예술이 제공을 해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다. 결국 이것도 인간이 행복, 사회적인 동물로서 또 자연 속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하고 또 보다 안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어떤 함께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주술, 유의의 세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시대 예술의 기원은
그 현대 개념으로 보면 욕망 그러면 굉장히 이 약간 좀 도덕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기가 쉬운데,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너무 이렇게 죄악시한다거나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이기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예술을 하는 대중예술을 하는 대중예술을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특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시시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게 된 그 바탕에는 현대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으로 따져볼 수 있는 선과 그 이전에 원시대의 인간으로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시대 우리 선조들의 순수한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창안돼서 발전해 왔다. 원시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순수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또 내가 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이 공동체가 안전하고 또 행복하고 또 가급적이면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면서 오래오래 이렇게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원시시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과 악 이전의 대단히 순수한 욕망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시대 예술의 기원은 노동, 주술, 유의의 3대 요소로 우리가 그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한 노동, 주술, 유의의 세 가지 그런 요인 바탕에는 선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원시시대 우리 선조들의 순수한 삶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창안되고 발전해 왔다. 예술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고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원시시대, 구석기 시대, 흰석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척박했던 삶, 환경 속에서 사회적인 동물로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삶의 수준들을 일구어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원시시대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인간들의 삶의 거의 절대적인 영역에 작용을 했던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 주술, 유의라고 하는 세 가지 원시 시대의 예술의 3대 요소들,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 안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원시 예술이었다면, 이제 문자가 등장을 하고 또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비약적으로 과학기술이라든가 인간들의 문화 수준들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고대, 중세,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가 전환되게 되면서 인간들의 삶의 단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대와 중세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역사, 문자를 통해서 역사가 기록되게 되는 역사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역사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고대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근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 그러한 원형으로서의 문화, 노동기술 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몸뚱어리로 이렇게 복합되어 있었던 그런 원형 문화로서의 신화의 세계가 해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의 이 삶의 개념화, 철학의 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시 시대의 그런 원형 예술들이 철학, 종교, 예술이라고 하는 3대 상징 형식으로 분화되게 되는 것이죠. 원시 예술, 원형 예술 시기에 노동의 역할을 했던 예술의 영역은 철학의 영역으로 독립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술의 영역으로 주술의 기능을 담당했던 영역들은 종교라고 하는 어떤 영역으로 다시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유의의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요소들은
또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분리돼서 독립적인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원시시대 때는 노동기술 유의 한 몸으로 존재했던 원형 예술이 고대, 중세 인간의 역사가 고도화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각각 철학, 종교, 예술이라고 하는 독립된 세 가지 상징 형식으로 분화돼서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가면서 좀 더 독자적인 발전의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철학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형이상학적인 철학만을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시대, 중세시대까지 철학자들은 동시에 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자 천체의 과학자들인 경우, 수학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가했던 테마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면서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깝게 인간들의 삶과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것이 고대 중세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을 했죠.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공계 계열의 그런 학문들, 또 의학적인 학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철학자들은 현대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함께 추구하지만 논리학이라든가 무슨 뭐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의 논리적인 근거를 이 자연과학적인 영역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러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대 철학의 테마였기 때문에 이런 삶의 어떤 노동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라고 하는 원시시대의 노동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계승하면서 독립적인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된 영역이 바로 철학의 영역인 것이고요. 현대의 이런 철학이 이제 현대에 넘어오게 되면 형이상학적인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인문 사회과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그런 영역들까지도 다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술적인 그런 원시 종교적인 어떤 이 영역들이 현대에 이르게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는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예술도 철학이라든가 종교와는 독립적으로 예술 그 자체에 흔히 말하는 미학적인 장르적인 미학 그 자체를 추구하는 예술 어떤 이 예술 본위에 예술의 어떤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기의 길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어떤 논리들을 정립을 해 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화 세계가 해체가 되고 원형 예술의 시대가 해체가 되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게 되면 철학, 종교, 예술의 3대 상징 형식으로 분화가 돼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원형으로 존재했을 때 노동과 주술을 함께 아우르는 원형으로 존재했을 때와 달리 예술의 독립적인 어떤 그 영역을 갖게 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예술의 가치, 예술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가 없는 거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러한 것들이 예술의 관점이 아니라 철학의 관점이라든가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의미를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그 논쟁들이 고대 시대 때부터 발생해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시아에서도 동양권에서도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양의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서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일단은 우리가 동양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동양에서 예술의 가치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논쟁들을 동양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선 고대 특히 유럽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예술을 둘러싼 논쟁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예술을 둘러싼 논쟁을 전개했던 철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 철학자와 후배 철학자의 관계였는데요. 그 중에 플라톤은 여러분들이 아마 철인 정치로 많이 들어봤을 그런 철학자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철학자, 철인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아서 인류를 통치를 해야 된다. 왜? 철학자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의 법칙에 통달한 사람인데, 인간들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 인간들이 있어서 선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가장 가깝게 따르고 자연의 법칙에 가까워지고 자연의 법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이자 미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 플라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플라톤은 가졌던 겁니다. 예술은 진리, 자연의 법칙에 대한 모방일 뿐이다. 모방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흔히 요즘도 우리가 뭐 짝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짝퉁은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런 생각을 플라톤도 했던 겁니다. 예술은 자연 법칙에 대한 짝퉁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의미 없는 일이냐. 그런 거 할 시간에 예술 때려치고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플라톤입니다. 자, 플라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원형 시대의 예술이 가졌던 그 중요한 기능들,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 법칙 안에서 가장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노하우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시키는 역할을 해줬던 것이 예술인데, 그런 예술의 중요한 기능을 다 부정해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술을 그저 유희의 그런 그 의미로만 축소하고 그 범주를 확 줄여서 그런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예술은 담당하지 않는 것처럼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왜? 3대 상징 형식으로 이미 분화돼서 독립된 시기를 플라톤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철학은 철학의 길을, 노동은 철학의 길을 가게 되고, 주술은 이미 종교, 여러 가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술은 그저 진리를 모방을 하는, 그저 뭐 이렇게 미적인 아름다움만 탐하는 뭐 이러한 수준에서 예술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던 것이 플라톤이라면, 상대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예술에 대한 가치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는 플라톤의 인식을 인정을 합니다. 예술은 진리의 모방이라는 것은 플라톤 선배 당신의 말이 맞소.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라도 자연의 이 진리, 아름다움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면, 그러한 모방이 반복된다면 자연의 그런 법칙, 자연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도 언젠가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모방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진리, 자연의 어떤 법칙을 모방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모방 행위일지라도 인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반복하고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진리,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무턱대고 무시하거나 폄훼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삶의 하나의 문화적인 영역이다라고 바라봤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플라톤에 비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좀 더 예술의 가치를, 본성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의 전제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철학이라든가 주술, 종교적인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별도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영역,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플라톤의 인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논쟁들이 3대 상징 형식으로 원시 시대의 원형 예술이 분화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영역으로 독립되다 보니까 오히려 철학이라든가 종교의 논리로부터 때로는 공격받거나 때로는 어떤 수용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우리 축제기획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관점에 좀 더 마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뭐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문화예술대학 적을 두고 있는 많은 예술 전공의 학생들 또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처럼 대중예술을 자기 삶의 어떤 중요한 삶의 기반으로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상대적으로 플라톤의 관점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더 이렇게 더 수긍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고대 시대에 벌였던 그러한 그 예술을 둘러싼 논쟁이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들이 아도르노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정 사회주의, 수정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현대의 대중예술이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 산업의 범주 안에서 이런 대중예술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좀 더 플라톤의 관점에 가깝고 베냐민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인데 그 두 학자 모두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그 학자들이고요. 아도르노와 베냐민이 미국 중심의 그런 대중 문화 산업들을 바라보면서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런 이 계급의식이라든가 또 건전하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주체성들을 마비시키고 거대 자본이나 거대 권력이 이런 그 통치의 어떤 논리로 삼는 이런 것들에 스스로 세뇌당하는 마비되게 되는 그러한 그런 세뇌되고 마비당하게 하는 그 역할을 대중예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통제돼야 된다. 그리고 대중예술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그 측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도르노의 입장이었고요. 베냐민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중예술을 바라보는 대중들은 이런 대중예술 작품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중예술 작품들을 한편으로는 즐기고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비판하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 좀 더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고 새롭게 등장한 대중예술들 특히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예술 장르로 등장을 하면서 대중적인 그 영향력을 갖게 되고 산업화의 그런 그 흐름을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뭐 영화라든가 방송, 그다음에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도르노와 베냐민은 이런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서로 논쟁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아도르노는 예술은 통제되어 가야 된다. 베냐민은 상대적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그 입장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많은 학자들 역시도 현대의 많은 그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아도르노의 관점과 베냐민의 관점으로 나눠져서 대중예술에 대한 그런 평가라든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도르노와 베냐민의 이러한 그 논쟁이 단순히 그냥 학자들끼리 그렇게 논쟁하는 것이지 뭐 대중예술을 향유하는 일반 대중들이나 혹은 그 대중예술 종사자들에게 뭐 그게 뭐 학자들의 논쟁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현대의 많은 국가들에서 대중예술을 즐기는 시민들과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교육적이거나 종교적인 논리가 늘
예술의 논리와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 논리, 종교 논리가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나라가 흔치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늘 예술의 논리는, 예술적인 가치는 교육적인 논리, 교육적인 가치, 혹은 예술적인 논리, 예술적인, 종교적인 논리, 종교적인 가치와 충돌하게 되면 그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예술의 이 근현대사였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그 법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게임을 너무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으니까 밤 11시가 넘어가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동적으로 그 게임에서 로그 아웃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법률에 의해서 11시가 넘어가게 되면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은 자동으로 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퇴, 로그아웃 돼 버리는 것이 현재 또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대중예술 영역에서는 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거 없이. 그러나 그러한 그 예술의 논리가, 대중예술의 논리가 종교적인 이유, 교육적인 이유를 주장을 하는 그런 그 그룹들과의 이런 그 논쟁에서 힘이 밀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과학적인 근거 없고, WHO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그런 기구들에서도 게임과 관련한 그런 그 중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인정받는 공인된 그런 과학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게임 셧다운제가 실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11시가 넘어가게 되면 미성년자들은 많은 게임들로부터 로그아웃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법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게임 이 산업, 특히 이제 게임 유저들이 세계 이 게임 스포츠에서 챔피언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 그 또 한편에서는 또 권장을 하고, 뭐 BTS가 어디 가서 빌보드 차트 1위 하면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듯이, 게임도 이제 그런 뭐 어느 대회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승했다 그러면 막 한국 게이머들, 막 프로 게이머들 막 이렇게 띄워주는데,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 게이머들 중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이 고등학생 게이머가 해외 대회에 초청받아서 이제 그 유럽에 가서 게임 대회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게임 대회 이제 미성년자이지만 초청받아서 이제 그 프로게이머 자격으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게임을 하고 있던 그 이 중계되고 있는 화면에서 우리나라 게이머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 유럽 현지에 그 뭐 서버가 고장 났나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게임이 이제 그 게임을 그 운영을 하는 서버가 한국에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 게이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던 유럽 현지의 시간은 낮이었지만 한국에서 밤 11시가 넘어버린 거죠.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한참 유럽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로그아웃. 이래 버리니까 유럽에 초청받아서 갔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프로게이머가 갑자기 그 게임으로부터 강퇴당해버리고, 이런 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실제로 몇 년 전에 발생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아도르노와 베냐민의 이런 관점들이 실제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들 간의 그런 충돌이자 대립의 하나의 그런 사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뭐 우리가 살펴봤던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예술 영역에서 뻑한, 뭐 예를 들면 교육적이거나 그 종교적인 이유들 때문에 예술적인 어떤 표현이나 예술적인 어떤 가치의 추구를 반대하는 이런 사례들은, 뭐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대중예술에 대한 심의, 뭐 이런 문제들부터,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소재나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뭐 이런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 제약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마다
차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술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과 예술의 자율성을 더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은 늘 충돌해 왔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술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관점의 충돌 그 바탕에는 욕망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어떤 국가 혹은 국가로 대별되는 어떤 사회의 그런 그 입장과 욕망에 솔직하려는 예술인들의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시시대 때는 선과 악을 따지기 이전에 선과 악의 개념 이전에 존재했던 대단히 순수했던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순수했던 원시시대의 원시인들의 욕망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왔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었는데 3대 상징 형식으로 원형 예술들이 분화가 돼서 철학과 종교의 어떤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힘을 갖는 그런 세계로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예술은 예술 나름대로 중요한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이제는 각각의 이 세 가지 3대 상징 형식들이 자기의 욕망들을 갖게 된 겁니다. 철학은 철학의 욕망을, 종교는 종교의 욕망, 예술은 예술의 욕망. 과거에는 하나였던 욕망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독립되는 욕망을 갖게 되면서 순수했던 인간의 본래적인 욕망과 거리가 멀어진 자기만의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순수한 욕망과 각자의 3대 상징 형식들이 갖고 추구하는 독립적인 욕망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흔히 원리주의, 근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철학, 과학이나 종교도 지나치게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논리만을 추구하면 원리주의, 근본주의에 빠지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무한한 자유성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예술의 원리주의라고 우리도 예술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욕망도 존재하는 반면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지적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적인 어떤 문화의 영역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독립된 이런 문화의 영역들마다 자기 영역의 욕망들을 독립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의 3대 상징 형식이라는 것이 분리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현대 사회에는 3대 상징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상징 형식들이 인간의 사회에 존재하면서 각자 자기만의 욕망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추구하려는 욕망들은 그 많은 욕망들 사이에 하나인데 다른 그런 욕망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 국가라는 것, 제도로 대표되는 사회 시스템들은 그러한 욕망들을 통제하면서 이 사회의 어떤 이 통합과 그다음에 안녕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너무 많은 욕망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 무한하게 그냥 이렇게 방임되게 되면 사회가 질서를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런 국가의 어떤 통제의 욕망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획일적인 관점에서 많은 욕망들이 통제되다 보면 추구되어야만 되는 순수한 욕망들도 함께 통제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술의 영역에서는 사회가 통제하려고 하는 많은 욕망들 가운데 그래도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을 보다 많이 솔직하게 추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술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대 상징 형식으로 분화됐던 이 원형 예술의 운명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대 상징 형식으로 이렇게 분화되면서 인간의 문명의 수준들이 고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고도화된 그러한 과정들에서
예술이 나머지 가치들로부터 분리돼서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각자 자기의 영역들이 고도화되고 발전해 가는 데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문화 진화의 한 방향일 수 있겠으나 그 진화의 방향이 반드시 행복했고 그 방향이 100% 옳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그 평가, 반성을 함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이 현대에도 그대로 지속이 되어 오고 있고 대중예술 영역에서도 그러한 이 가치관의 대립, 충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욕망을 통제하려는 국가, 한편으로 욕망에 솔직하려는 문화예술, 이 논쟁들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두 입장의 충돌 사이에서 예술인들은 특히 대중예술을 꿈꾸고 기획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술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한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당대 그 예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대의 동시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술의 방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고대 논쟁으로부터 현대 아도르노 베냐민의 관점으로 대표되는 그런 예술을 둘러싼 논쟁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 대중문화예술인들도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술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욕망을 이해하는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시대 원시인들이 순수했던 그러한 삶의 욕망들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왔지만 문명의 고도화돼서 원시대 사람들보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고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현대인들은 욕망에 대해서 원시인들만큼 행복하게 추구하고 있을까? 원시인들만큼 순수하게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원시인들만큼 욕망을 순수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현대인들은 과연 갖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욕망에도 바람직한 욕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람직한 욕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구하고 그런 욕망을 통해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다양한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고양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예술이 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칫 예술 그 자체의 가치만을 주장을 하는 예술 원리주의나 예술 근본주의에 빠지면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까지도 예술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 그것이 현대에 나타나는 예술 근본주의, 예술 원리주의의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포르노, 아동 성애물 뭐 이런 것도 예술이니까 다 해도 돼. 이게 우리가 뭐 아주 극단적인 예술은 있지만 예술 근본주의, 예술 원리주의가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하나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례인 거죠. 무한한 어떤 무제한의 폭력들, 무제한의 살상들, 뭐 무제한의 자연 파괴,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술이라고 옹호하고 표현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술적으로도 단호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으나 예술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인간들의 행복이라는 그런 중요한 욕망들, 순수한 욕망에 대해서는 어떤 삶의 영역, 어떤 삶의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술 표현의 자율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욕망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모두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인간의 욕망 가운데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들도 많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추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60도 입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면서 인간 욕망에 추구해야 마땅한 그런 영역들과 인간 욕망의 어두운 측면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예술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축제를 고민하는 우리가 왜 예술의 이러한 그 인간의 욕망을 대하는 예술의 태도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축제 기획 수업에서 고민해야 되느냐? 축제도 예술의 한 갈래라는 거죠. 축제도 예술적인 흐름에서 등장을 한 굉장히 중요한 예술의 하나의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이러한 축제라고 하는 예술 커뮤니케이션은 원시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역사 그대로 예술의 역사와 마찬가지의 긴 역사를 축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제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카니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행위에서부터 축제 근대 그 역사 시대 이후에 축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특히 이제 이 디오니소스 축제라든가 이런 그 대표적인 카니발의 기원이 됐던 그런 축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축제들이 서양에 있어서는 이 고대 시대 축제의 원형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디오니소스 축제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시대의 유래를 두고 있는 이런 축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난 더 행복해지고 싶고 나의 입장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해서 얻고 싶은데 그러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자연과의 어떤 갈등들, 사회와의 갈등들, 다른 가까운 이웃이라든가 친족과의 갈등들, 그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하고 그러한 갈등들을 해소하는 것이 나의 삶을 또 나와 내 공동체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술들과 많은 축제들이 고안되고 만들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디오니소스의 죽음을 축하하면서 디오니소스의 그런 이 살을 뜯어 먹었던 행위에서부터 유래한 것 신화의 이야기지만 그런 데에서부터 유래한 것이 디오니소스 축제죠. 그러한 이야기의 관점에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 신격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버지 세대의 두려움과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집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아들 세대의 욕망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수렴을 하고 예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까 그런 관점에서 고대 시대의 많은 축제들이 만들어지고 현대에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축제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혈 제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축제를 벌이게 되면 아버지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던 아들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던 승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승리한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패배자가 됐던 사람들을 제물로 내세우는 것이 고대 시대 때까지의 축제의 그런 중요한 모티브였다면 그러한 유혈 제물들이 이제 좀 더 인간의 역사가 고대 시대에서 좀 더 현대 문명에 가까워질수록 유혈 제물이 인간 제물이 동물 제물로 바뀌고 동물 제물 비둘기라든가 뭐 소 돼지 이런 것들을 잡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유혈 제물들이 다시 무혈 제물로 전환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인간의 모습을 못한 어떤 상을 만든 조각상을 대신 제물로 올린다거나 어떤 뭐 소나 말의 어떤 모양을 본뜬 조각상을 만들어서 대신 제사를 지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축제를 의미하는 그 말의 어원이 카니발이라는 그러한 그 이 용어의 어원에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그 이 하나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카니발리즘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식인 그 문화를 우리가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런 그 유혈제물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종교적으로 의미를 가졌던 사람들을 이제 그 죽이고 새로운 그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앞선 세대에 혹은 경쟁했던 집단의 그런 그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유혈제물로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혈제물로 패배자가 돼서 유혈제물로 바쳐졌다 하더라도 한때는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그런 자격을 유지했던, 그러니까 신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패배자가 돼서 지금은 유혈제물로 바쳐졌지만 신격을 갖고 있는 신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유혈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 이 유혈제물로 바쳐진 그 신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살이나 뼈를 먹거나 가지고 있으면 신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해져서 내가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대 시대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카니발리즘, 식육 문화의 기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식인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종 뭐 이런 그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감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 카니발리즘,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에 그런 카니발리즘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격을 갖고 있는 이 유혈 제물의 살과 피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신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신으로부터 신의 힘에 의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문화가 이런 고대 시대의 카니발리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이 등장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즐겁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그 예술적인 그 축제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이자 사회 문화적인 행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이 많아서 힘이 허약한 왕을 계속 모시고 있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불행이잖아요. 어쨌든 힘이 있고 건강한 젊은 새로운 지도자가 자기 공동체의 왕이 되어줘야 되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한 거를 우리가 그 이전까지 모셨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비통하게만 생각한다면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과거의 왕이 물러나고, 과거의 왕이 물러나면 그 살과 피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현대 왕의 은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을 하자. 그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즐거운 방식의 스토리텔링이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유혈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권이 교체될 수 있었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 그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것이 고대의 축제였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유혈제물이 너무 인간들에게 문명적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인간답지 않다라는 그런 반성 때문에 사람 제물이 동물 제물로 변화하고, 제물이 유혈 제물이 무혈 제물로 이렇게 변화해 오는 시기를 인간들이 이렇게 그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 오고, 현재에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적인 투표라든가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교체시키는 것들을 현재는 제도화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국가들 중에는 여전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쿠데타를 통해서 서로 정치 집단들끼리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봐야만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국가들이 여전히 지구상에 현대 202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의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피를 흘려야만이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의 교체가 가능했던 그런 시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시대의 어떤 그 필요성을 현대에도 우리가 몇몇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킬링필드라든가 뭐 이런 그 쿠데타에 의해서 반군이 무고한 시민들 수백만 명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인류의 역사에도 존재했었고 현재에도 많은 국가들에서도 그와 같은 그런 대대적인 그 학살은 아니지만 그러한 많은 그 민간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정권이 교체되고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들의 문명이 발달된 지금에 있어서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이러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그 시대에는 어쨌든 백성들의 죽음이 아니라 왕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치고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왕끼리 그렇게 서로 누가 이기는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우리 왕 진 사람은 뭐 안타깝지만 당신의 그 신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갔구나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화가 카니발리즘이었고 그러한 카니발리즘에 뿌리를 둔 디오니소스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적인 존재인 디오니소스의 죽음을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우리가 기쁘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고대 시대의 카니발리즘의 바탕을 둔 카니발이다라고 하는 고대 축제의 원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어떤 피를 흘려서 동물을 피를 흘리고 그런 축제는 이미 문명의 시대에는 전 근대적인 비문명적인 그런 행위로 이제는 단죄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현대에도 원시 시대의 그런 카니발리즘에 근거한 축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정권 교체, 새로운 어떤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됐던 그러한 욕망을 제도적으로 수용을 하고 해소하고 공동체의 안으로 그러한 갈등들을 통합시키는 장으로서 그러한 카니발리즘에 근거한 축제들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현대에도 그러한 그 카니발리즘에 그 기반을 한 그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그 스토리텔링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현대의 많은 축제들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욕망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해소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의 장으로서 현대의 많은 축제들도 그러한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축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우리 교재를 통해서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대 축제의 테마들과 유형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민족성이라든가 전통성, 전통 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축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에 기반한 축제들, 뭐 영화제라든가, 뭐 음악제라든가, 뭐 연극제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에 기반한 축제들, 또 종교나 민속에 기반한 축제들, 또 가족 테마의 축제들, 뭐 역사 테마의 축제들, 산업 테마의 축제들, 또 최근에는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스포츠 테마의 축제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테마, 또 그런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그 테마들의 바탕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들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종교민속 영역에서, 가족 영역에서, 역사, 산업, 스포츠의 영역에서 어쨌든 인간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욕망들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한 욕망들이 어떤 특정 영역 안에서 서로 다른 욕망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충동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한쪽이 싸워서 완전히 없어지고 나도 많은 상처를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그러한 갈등, 욕망들의 충돌이 갈등이 해소되게 할 것이냐? 아니다. 축제라고 하는 이런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그러한 욕망들이 함께 수용되고 해소되고 통합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서
그런 문화예술 영역에서든 종교민속 영역에서는 가족 영역에서든 뭐 산업 역사 영역에서든 이러한 그 인간들의 욕망의 충돌들을 수용을 하고 통합하고 해소하는 그런 장으로서 현대의 많은 축제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축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또 다양한 테마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의 충돌 혹은 욕망들끼리의 충돌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맞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도전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 추구를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과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예술들이 욕망의 수용과 해소와 통합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축제 역시도 그런 역할들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해내왔고 여전히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남은 우리의 교재를 이제 모든 발표를 통해서 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가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 현대의 많은 축제들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의 욕망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얼마나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갖고 있느냐가 좋은 예술을 출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듯이 좋은 축제를 우리가 기획하고 좋은 축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이 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의 충돌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와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재 축제는 우리가 용인대학교니까 용인의 이라고 하는 이 지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테마의 축제들이 용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라도 용인이 가지고 있는, 용인과 용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욕망들이 축제를 통해서 욕망들이 추구되고 있고,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수용되고 있고 해소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용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통합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원동력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용인 지역의 많은 축제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술의 기원을 통해서 원시시대 때부터 현대기까지 예술이 어떤 역사적인 기원을 통해서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등장을 하고 발전해 왔으며 인간의 예술이 어떠한 역할들을 인간들에게 해 왔던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축제가 인간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미와 가치들을 고민해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오늘 예술의 기원과 축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영역 안에서 축제 역시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축제도 예술이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그러한 그 혜택과 가치, 의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인간들의 욕망 추구, 또 그러한 욕망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 입체적인 태도들, 또 그러한 그 입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욕망들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소하고 수렴해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예술이 인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축제 역시 그런 삶의 지혜들을 인간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적어도 그 축제를 기획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무언가 중요한 삶의 지혜들이 크고 작은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축제라고 하는 그런 장 안에서 소통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축제를 예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시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예술의 기원과 축제라고 하는 내용, 제가 첫 번째 강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행사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예술의 진화 역사 과정과 축제는 함께 그 뿌리를 같이 해왔다. 원시시대에는 축제는 예술 그 자체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시시대의 그런 이 원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원시인들에게는 그대로 축제였다라는 것이죠.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예술이자 종교이자 철학이자 축제였던 것이죠. 현대에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징 형식으로 분화돼서 존재하다 보니까 축제가 이제는 예술로부터도 뭔가 분리되어서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으나 축제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는 예술의 의미와 가치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예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예술의 기원과 축제에 관련된 동영상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되는 축제기획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교재의 내용들, 우리 학생들이 모든별로 교재 내용들을 발제해 주시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술의 기능들, 축제의 기능들, 의미와 가치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어떻게 현대 축제들에서 구현되고 추구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학기 동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동영상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